2026년을 기준으로 단 하나의 숫자가 한국 방위 산업의 위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수주잔고 약 130조 원. 이 숫자는 단순한 매출 전망이 아니라 한국이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는 선언에 가깝다. 과거에는 미국과 유럽의 무기 체계를 따라잡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제는 전장을 설계하고 공급하는 위치로 이동했다는 신호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방산은 가성비가 좋은 대안 정도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2025년을 거치며 그 인식은 완전히 뒤집혔다.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K2 전차의 대규모 해외 인도 일정이 지켜졌고 성능 논란이 없었으며 후속 지원 체계까지 안정적으로 작동했다. 방산에서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는 납기 붕괴와 품질 불신인데 한국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넘겼다. 이 시점을 기점으로 K방산은 물량 중심의 성장 단계를 지나 질적 전환 국면으로 들어섰다. 2026년을 바라보는 시선이 유독 무거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해는 단순히 더 많이 파는 해가 아니다. 기술과 체계가 판을 가르는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방위력 개선비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되었고 이 자금은 더 이상 단순 무기 제작에만 쓰이지 않는다. 전장체계 전체를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중심으로 재편하는 데 투입되고 있다. 총을 만드는 산업에서 전장을 설계하는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닌 이유다. 2025년의 성적표를 냉정하게 보면 이미 방향 전환은 시작됐다. 주요 방산 기업들은 단기 수익보다 장기 체계를 택했다. 해외 수출도 단발 계약이 아니라 장기 운영과 업그레이드를 전제로 한 구조로 바뀌고 있다. 단순히 무기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전력 구조 안에 한국의 시스템이 들어가는 방식이다. 이 구조가 한번 자리 잡히면 쉽게 빠져나오기 어렵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시선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 흐름의 중심에 자연스럽게 이름이 올라오는 것이 KF-21이다. 2026년까지 모든 시험 비행을 종료하고 이후 본격적인 양산과 실전 배치로 넘어간다는 일정은 이미 공식화됐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속도다. 보통 전투기 개발은 시험 단계에서 일정이 무너진다. 한번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양산은 몇 년씩 밀린다. 그런데 KF-21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시험 비행과 양산 준비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 장면을 직접 확인한 해외 군사 기자들의 반응은 상당히 직설적이었다. 급기동 시험에서 날개를 거의 수직에 가깝게 세운 채 기지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않았다. 단순한 기동 성능을 넘어 디지털 비행 제어와 구조 안정성이 동시에 확보됐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과거 전설로 불리던 기체와 비교하면서도 단순한 후계기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제 분위기는 명확하다. 가능성의 단계가 아니다. 이미 와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뒤늦게 인식하기 시작한 단계다. 100년 이상 군사기술을 축적해온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도 한국의 속도는 비정상적으로 빠르다. 수출 규모, 개발 템포, 전력화 속도 모두 기존 항공 강국들의 상식을 벗어난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더 이상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아니라 무시하면 안 되는 존재로 분류되기 시작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른다. 이 성장은 우연인가? 아니면 설계된 결과인가? 답은 후자에 가깝다. KF-21을 둘러싼 이야기는 단순한 전투기 개발사가 아니다. 한국 방위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 그리고 이 변화의 핵심에는 성능보다 더 무서운 요소가 숨어있다. 바로 생산과 체계다. 다음 단계에서 이 부분이 왜 전투기 시장의 판을 바꾸는 요소가 되는지 본격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 KF-21이 본격적으로 시장의 시선을 끌기 시작한 이유는 성능만이 아니다. 전투기 시장에서 실제 구매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언제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전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다. 이 지점에서 KF-21은 기존 강국들의 전투기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개발이 끝난 뒤 양산을 고민하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어떻게 찍어낼 것인가를 전제로 설계된 전투기라는 점이 핵심이다. 전투기 개발에서 가장 자주 무너지는 구간은 일정이다. 성능 목표를 맞추느라 시험이 길어지고 예산이 늘어나고 그 사이 양산 라인은 멈춘다. 이 구조가 반복되면서 많은 항공 강국들이 양산 단계에서 발목을 잡혀왔다. 그런데 KF-21은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제거했다. 사람 손에 의존하던 공정을 로봇, 디지털 좌표, 자동 제어로 묶어 생산 시간을 통제 가능한 변수로 바꿨다. 이 변화의 중심에 있는 것이 자동화 조립 시스템이다. 동체와 주익, 후방 구조물까지 하나의 좌표계로 묶어 동시에 정렬하는 방식은 단순한 자동화 수준이 아니다. 사람의 감각이 개입될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는다. 허용오차는 머리카락 굵기보다 훨씬 작은 수준이다. 이 정밀도가 확보되면 무엇이 달라지느냐? 생산 일정이 무너지지 않는다. 이번 달에 몇 대가 아니라 이 날짜 이 시간에 한 대가 나온다는 예측이 가능해진다.
이 지점에서 해외 바이어들이 가장 크게 반응했다. 성능은 설명을 들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생산 예측이 이렇게 정확한 전투기 프로그램은 현재 세계에서도 드물다. 전쟁이 터졌을 때 증산이 가능한지, 정치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전투기는 많지 않다. 그래서 관심의 초점이 성능에서 생산 체계로 이동했다. 이 구조는 단기 판매로 끝나지 않는다. KF-21은 하나의 완성형 기체가 아니라 계속 진화하는 플랫폼으로 설계됐다. 초기에는 4.5세대 전투기로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단계적으로 성능이 확장된다. 전자전, 무인기 연동, 추가 센서 탑재까지 같은 기체 구조 안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여유가 남겨져 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 전투기를 살아있는 플랫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런 설계 철학은 전투기 시장의 질서를 바꾼다. 기존에는 한 기체를 도입하면 수십 년 동안 그대로 써야 했다. 업그레이드는 제한적이었고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기체 교체를 고민해야 했다. 그러나 KF-21은 처음부터 업그레이드를 전제로 설계됐다. 오늘 도입한 기체가 내일 구형이 되지 않는 구조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는 이런 평가도 나온다. 처음에는 구형 전투기 대체용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판이 너무 커졌다는 말이다. 생산부터 깔아놓고 설계가 따라간 전투기라는 점이 특히 주목받고 있다. 일반적인 순서와 정반대의 접근이다. 그래서 일정이 무너지지 않았고 양산 단계에서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질문은 명확해진다. 이 생산체계가 실제 전투기 시장에서 어떤 위력을 발휘하느냐는 것이다. 성능 경쟁을 넘어 누가 더 빨리, 더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지가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 기준에서 KF-21은 이미 경쟁 구도를 흔들기 시작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생산체계가 왜 기존 강국들을 긴장시키는지,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KF-21의 생산체계가 더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빠르다는 데 있지 않다. 그 속도가 안정성과 함께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항공산업에서 가장 드문 사례 중 하나가 바로 무사고 시험 기록이다. 한국은 초음속 전투기를 처음 개발하면서도 수천 회에 달하는 비행시험 과정에서 단 한 건의 중대한 사고도 발생시키지 않았다. 이 기록은 운이 좋아서 만들어지는 결과가 아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생산, 시험, 피드백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의 체계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전투기 개발에서 시험 비행은 언제나 가장 위험한 구간이다. 구조 하중, 비행 제어, 엔진 반응이 실제 환경에서 동시에 검증되기 때문이다. 많은 국가들이 이 단계에서 사고를 겪고 그 여파로 일정이 무너진다. 그런데 KF-21은 시험 비행이 끝나는 순간 기체 상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즉시 분석되는 구조를 갖췄다.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다음 비행 전에 바로 수정이 이루어진다. 이 반복적인 피드백 사이클이 사고 가능성을 극단적으로 낮췄다. 이 과정에서 자동화 조립 시스템의 역할은 결정적이다. 동체 결합, 주익 연결, 내부 배선과 항전 장비 정렬까지 모든 공정이 동일한 기준 좌표 안에서 관리된다. 사람의 눈과 감각에 의존하던 방식에서는 미세한 오차가 누적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디지털 좌표 기반 조립에서는 그 여지가 거의 없다. 허용 오차는 극히 제한적이며 이 범위를 벗어나면 공정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 이런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비용과 시간이 더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은 전투기 한 대도 없던 시절부터 이 생산 방식을 준비해왔다. 당시에는 시기상조라는 평가도 많았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보면 이 선택이 KF-21의 현재를 만든 결정적인 분기점이었다. 자동화 비중이 높은 생산 라인은 사람이 빠져도 돌아갈 수 있고 시스템이 중심이 되어 일정을 통제한다. 해외 전문가들이 이 지점에서 특히 놀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성능이 뛰어난 전투기는 많다. 하지만 개발 속도, 시험 안정성, 양산 준비가 동시에 굴러가는 사례는 거의 없다. 그래서 일부 유럽 국가들은 기체 성능보다 먼저 생산 공정에 관심을 보였다. 전쟁이나 위기 상황에서 실제로 전력을 얼마나 빨리 늘릴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질문이 되었기 때문이다. KF-21은 이 질문에 비교적 명확한 답을 제시한다. 생산 라인은 이미 가동 중이며 자동화 비중이 높아 증산 시 변수가 적다. 정치적 결정이나 외부 변수로 일정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도 낮다. 이 구조는 전투기 한 기종의 성공을 넘어 국가 방위산업 전체의 신뢰도를 끌어올린다. 납기를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은 그 자체로 강력한 경쟁력이 된다. 이제 국제사회의 반응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고 있다. 일부에서는 한국의 항공 제조 기술이 이미 세계 최상위권에 진입했다고 평가한다. 특히 정밀 조립과 자동화 분야에서는 기존 항공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일부 영역에서는 앞서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KF-21은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점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이 지점에서 시선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이동한다. 이렇게 구축된 생산체계가 KF-21 하나로 끝나는지 아니면 더 큰 그림으로 이어지는지다. 그리고 바로 이 질문에서 한국방위 산업의 장기 전략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자동화 생산 기반이 왜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수십 년을 바라본 설계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동화 생산 체계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KF-21란 기종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라인은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향후 수십 년을 전제로 설계됐다. 전투기 생산 공정은 보통 특정 기체에 맞춰 최적화되고 프로그램이 끝나면 상당 부분이 사장된다. 그러나 KF-21 생산 라인은 구조 자체가 다르다. 차세대 무인기, 전자전 전용기, 그리고 이후 등장할 새로운 항공전력까지 그대로 흡수할 수 있도록 짜여 있다. 이 설계 철학은 전투기를 하나의 완성품으로 보지 않는 데서 출발한다. 기체는 시간이 지나면 구형이 된다. 하지만 생산체계와 통합 시스템은 계속 진화할 수 있다. 한국은 이 점을 정확히 짚었다. 그래서 공장은 단순한 조립 공간이 아니라 전력 생산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한다. 전쟁이 터졌을 때 혹은 국제 정세가 급변했을 때 실제로 힘을 발휘하는 것은 기체 스펙이 아니라 이 인프라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는 기체보다 공장을 먼저 보겠다는 반응이 나왔다. 전투기 하나 잘 만든 나라는 많다. 하지만 연간 수십 대에서 수백 대까지 생산량을 유연하게 늘릴 수 있는 나라는 극히 제한적이다. 생산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느냐는 질문 앞에서 많은 기존 강국들이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 반면 KF-21 생산체계는 이 질문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있다. 정밀 조립에서 핵심이 되는 요소는 좌표 통합이다. 동체 전방, 중앙, 후방 구조물이 각각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준 좌표 안에서 동시에 관리된다. 여기에 실시간 레이저 추적과 3차원 측정 시스템이 결합된다. 미세한 오차가 발생하면 즉시 감지되고 그 자리에서 수정된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조립 오차가 누적될 가능성은 거의 사라진다. 이 정밀도가 왜 중요하냐면 전투기의 성능과 수명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조립 오차가 미세하게라도 누적되면 공기 저항이 증가하고 구조 응력이 비정상적으로 분산된다. 초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피로 손상이 빠르게 쌓인다. 결국 성능보다 먼저 수명이 흔들린다. 한국은 이 위험을 생산 단계에서 차단했다. 이 구조는 스텔스 시대에 특히 위력을 발휘한다. 형상 설계가 아무리 뛰어나도 조립이 흐트러지면 레이더 반사 면적은 급격히 커진다. 설계, 생산, 체계 통합이 한 방향으로 맞물려 돌아가지 않으면 스텔스 성능은 유지될 수 없다. KF-21이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이 세 요소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국제사회의 시선은 분명히 달라졌다. 단순히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가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전투기 산업의 규칙을 재정의하는 국가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기존 강국들이 긴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성능 경쟁은 언제든 따라잡을 수 있다고 믿어왔지만 생산체계와 일정 통제까지 동시에 갖춘 경쟁자는 예상 밖이었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 이르면 논의는 자연스럽게 전략의 영역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구축된 항공 전력 생산 기반이 군사력에 어떤 선택지를 열어주는가라는 질문이다. 그리고 이 질문은 단순히 공군 전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생산체계가 해군과 연계될 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그리고 한국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KF-21의 생산체계가 전략적 의미를 갖기 시작하는 지점은 공군을 넘어 해군 전력과 연결될 때다. 항공모함은 단순한 함정이 아니라 하나의 이동식 공군 기지다. 어떤 전투기를 올릴 수 있느냐에 따라 해군의 작전 반경과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서 한국형 항공모함 논의에서 전투기 선택은 처음부터 핵심 사안이었다. 중요한 점은 이 논의가 전투기 개발 이후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진행됐다는 사실이다. 한국 해군은 단일 선택지를 전제로 움직이지 않았다. 기존의 해외 전투기와 KF-21을 동시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비교 검토해왔다. 여기서 기준은 단순한 성능 수치가 아니었다. 실제 운용체계에 얼마나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가, 그리고 장기적으로 독자적인 해상전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었다. 이 질문에서 KF-21은 점점 현실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해군 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네트워크다. 전투기는 단독으로 싸우지 않는다. 데이터 링크, 지휘 통제, 감시체계와 끊임없이 연결된다. 문제는 일부 해외 전투기들이 특정 국가의 해군 네트워크에 깊이 묶여있다는 점이다. 이런 구조에서는 기체 성능과 별개로 운용 효율이 제한될 수 있다. 반면 KF-21은 처음부터 한국군 전투체계 기준으로 설계됐다. 공군과 해군이 같은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구조다. 이 점은 항공모함 운용에서 특히 중요해진다. 함재기는 제한된 공간에서 이착함을 반복해야 하고
함정과의 데이터 교환이 끊임없이 이루어진다. KF-21을 기반으로 한 함재기 구상이 현실성을 갖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체의 개조의 문제를 넘어 체계 통합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산업과 항공산업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항공모함 설계 단계에서부터 향후 함재기 운용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식은 단기적 선택이 아니다. 비행갑판 구조, 확장 여지, 착함 장비 설치 가능성까지 고려된 설계는 전투기와 함정이 한 세트로 기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로 만든 뒤 억지로 맞추는 구조와는 출발점이 다르다. 이 흐름을 해외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단순히 KF-21 기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전투기를 중심으로 형성될 전력 구조 전체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공군과 해군을 동시에 묶는 통합 전력 체계가 구축된다면 한국의 군사적 선택지는 크게 넓어진다. 단일 장비의 성능을 넘어 운용 개념 자체가 변하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 이르면 KF-21은 단순한 전투기 프로그램이 아니다. 국가 전략의 일부로 기능하기 시작한다. 공군 전력의 현대화, 해군 항공 전력의 확장, 그리고 이 둘을 묶는 네트워크 중심 작전 개념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진다. 생산체계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이 그림은 구호에 그치지 않는다. 실제 실행 가능한 선택지로 올라온다.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해외로 향한다. 이런 구조를 갖춘 전투기와 생산체계가 국제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지다. 단순한 수출 품목이 아니라 전력구조 전체를 바꾸는 플랫폼으로서 KF-21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국제적 반응과 그 파장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게 된다. 이제 국제시장에서 KF-21을 바라보는 시선은 분명히 달라졌다. 예전처럼 성능이 괜찮은 대안이라는 평가에 머물지 않는다.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안정적으로 전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빠르게 늘릴 수 있는지가 중심 질문으로 올라왔다. 이 기준에서 KF-21은 단순 비교 대상이 아니라 판을 흔드는 변수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최근 몇 년간 전투기 시장은 성능보다 일정과 정치 변수에 더 크게 흔들렸다. 계약은 체결됐지만 인도는 미뤄지고 비용은 치솟고 외교 환경에 따라 조건이 바뀌는 사례가 반복됐다. 이런 경험을 겪은 국가일수록 생산체계와 납기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본다. 그래서 KF-21을 검토하는 국가들은 기체 설명보다 먼저 생산 라인과 공정 구조를 확인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있다. 생각했던 수준을 훨씬 넘는다는 평가다. 단순히 자동화가 잘 돼 있다는 차원이 아니다. 정밀도, 작업 환경, 공정 흐름이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 자체가 낯설다는 반응이다. 여러 항공 강국의 생산 시설을 모두 본 인사들조차 이 정도로 균형 잡힌 라인은 보기 힘들다고 말한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개발과 양산, 시험이 동시에 굴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보통은 한 단계가 끝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변수들이 쌓인다. KF-21은 이 전통적인 흐름을 깨뜨렸다. 시험 비행이 진행되는 동안 양산 준비가 끝났고 생산 라인은 이미 돌아가고 있다. 이 구조는 따라하기 어렵다. 여기에 더해 중요한 요소 하나가 있다. 바로 기술 주권이다. 핵심 공정과 자동화 시스템이 자체 기술로 구축되어 있다는 점은 단순한 자립을 넘어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 외부 변수로 생산이 멈출 가능성이 낮고 장기적으로 업그레이드와 확장이 가능하다. 전투기를 구매하는 입장에서 이는 매우 큰 안정 요인이다. 그래서 KF-21은 더 이상 개별 기체의 문제가 아니다. 전력 구조 전체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 공군과 해군, 유무인, 전력, 네트워크 중심 작전까지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을 수 있는 가능성은 기존 시장 질서를 흔든다. 단순히 한 기종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수십 년의 전력 방향을 결정하는 선택이 되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은 기술이 아니다. 공장도 돌아가고 있고 체계도 준비되어 있다. 남은 것은 결단이다. 이 속도를 정책과 전략으로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느냐는 문제다. 여기서 멈추면 잘 만든 전투기로 남는다. 그러나 계속 밀어붙인다면 판을 바꾸는 국가로 자리 잡게 된다. 지금의 KF-21은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의 한가운데에 있다. 이미 마지막 코스에 올라섰지만 동시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도 하고 있다. 전투기의 한 기종의 성공을 넘어 한국 방위 산업이 어떤 나라로 진화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바로 이 지점이다. 그리고 이 시험은 이제 막 결정적인 국면에 들어서